혹시 아침에 교육을 안 들으시면 뭐 DB를 안 주신다든가 그런 일은 안 생기죠? 했던 얘기를 어떤 지회에 갔더니 아침에 교육을 안 들어오면은 DB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얘기를 또 드리고 같은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한 10번을 뵌 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강의를 해도 될 정도로 이제 제가 어느 순간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중간중간에 나오는 농담들까지 다 알고 계신 분도 있으세요. 오늘 또 비슷하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낯익은 분들이 많이 배워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지점장님들과 가급적이면 오래도록 공감하며 동행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최고로 여기며 지내는 메트라이프 이노베이션의 최규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 기온이 많이 쌀쌀합니다. 그죠? 나오면서 춥다라는 이런 느낌 드는데 저는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전철 안에서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듣는 게 오늘 아침에 유달리 노래를 틀었더니 한동근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그대라는 사치. 그냥 아침부터 마음이 달달해지는 느낌에 뭔가 이 달달한 커피를 한 잔을 하면서 오늘 아침을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끔, 특히나 뭐 FSK에 오면은 이렇게 전망도 좋잖아요. 마음이 달달해지는 그런 우리 고객분들에게도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약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약관에 대한 주계약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은 아마 그 전에 끝날 것 같은데, 시간은 제가 드리는 약관 교육의 핵심은 어떤 보상이 어떻게 하면 보상이 더 잘 됩니다 라는 내용들은 우리 손해사정사들하고 얘기를 들으시자고요. 그런 부분들은 손해사정사들이 훨씬 더 잘하고 훨씬 더 많은 경험치들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어떤 제 최근에 만났던 한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는 뭐 치아 파절이죠. 뭐 음식을 먹다 보면은 이렇게 이빨이 나갈 수도 있고 잘못해서 이렇게 다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치아 파절을 하게 되면 항상 일어나는 게 이제 신경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신경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신경치료를 하게 된 거를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에서도 이렇게 수술비로 받아내는, 보통 치아 관련해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모든 치아 관련한 코드들은 전부 다 보상에서 수술해서 보상 제외로 되어 있죠. 치아 파절 제외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보면은 그냥 아예 질병 코드로 보면, 수술 코드로 보면은 생명보험은 아예 치아와 관련된 건 요즘 같으면 아예 보상 제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손해보험에서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상을 하다 보니까 보상이 가능한 영역도 있는데, 그분은 그걸 전문적으로 잘 받아내는 게 능력이시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떻게 받아내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영업 비밀이랍니다. 본인만의 영업 비밀. 본인이 어떤 서류들을 여러 가지, 어쨌든 보험사는 근거가 되면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보통 제외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약관에 비춰가지고 그 약관에 비춰진 근거만 제시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를 참 잘하고 있는 분이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이런 보상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손해사정사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많이들 하고 계시고 그게 본인들의 일이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들 같은 경우는 특히 생명보험의 주계약 같으면 고객분들하고 최애 상담이나 아니면 저희가 클로징 할 때도 필요한 요소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자라는 거고요. 약관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전에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많은 손해사정사들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강의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한 거고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내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보상에 대한 경험인데 직접 경험이어도 좋고 간접 경험이어도 좋습니다. 간접 경험도 너무나도 동떨어지면 좀 곤란하고, 간접 경험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라고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보상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우리 팀장님들 함께 뜻이 같이 하시는 분들 모여가지고, 많이도 필요 없다고 했죠. 한 10명 정도 인원 정도 되면은 내가 이번 달에 나갔던 보상 이력들 10명 중에 한 달에 한 번 딱 모이는 겁니다. 보상 이력들이 뭐가 있는지 체크해보고 그분 고객분의, 보상되어진 고객분의 약관을 열어보고 난 다음에 어디에 근거해서, 어떤 담보에서 어디에 근거해서 이 보험금이 나갔다라는 걸 그냥 표시해 두는 겁니다. 그게 약관 공부의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시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불완전하게 지급되어진 것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 보험회사는 결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양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너무 믿지는 말자고요. 회사를 믿지는 말고요. 어떻게든 보통의 클레임 서비스에 있는 많은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지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누락되어지는 것들도 많고 어긋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분쟁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객분들 같은 경우 뭔가 일부의 보험금이라도 받게 되면은 보험금이 부족하다 많다 이걸 떠나가지고 보험금을 받게 되면 내 보험에서는 이 정도 받는가 보다 하고 그냥 보통 넘어가져 버리더라는 거죠. 저희들이 챙겨줄 거는 고객분들이 제대로 보험금을 받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들의 일이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보험금이 제대로 나갔는지 한 번씩 어디에 근거해서 제대로 나갔는지 체크해 보는 게 약관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 다음에 여러 손해사정사들을 통해 가지고 지급 안 되어지는 것들도 그들은 어떤 근거들을 만들어 갔는지들을 한번 챙겨보시면은 보험 공부들은 전부 다 끝났다라고 저는 이해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초회 상담과 관련한 얘기들을 드릴 텐데 전에 드렸던 상식과 오해 한번 다시 짚어보죠. 선천적 질병은 보장된다 안 된다? 어느 쪽이십니까? 자, 항상 얘기 드렸죠. 선천적 질병 같은 경우 보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 두 번째입니다. 성형도 마찬가지고 시력, 부담보, 실효 전부 다 제가 여기에 드렸던 얘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안 된다, 된다. 보험에서는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나 아니면 회사에 정책적으로 보험금에 대해 가지고 면책을 시키거나 지급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하니 개념은 이렇습니다. 전부 다 5가지 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디에 근거했을 때는 지급을 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는지 질병의 또는 상해의 정도가 심하느냐 덜 하느냐가 지급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예는 보험금은 뭔가가 심하면 보험금을 잘 주고 좀 덜 경미하면 보험금을 덜 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하면 무조건 이건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거기에 근거해서 보험금을 달라고 해야지 제대로 받는 보험금이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선천적 질병 같으면 생명보험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생명보험 직원이니까. 선천적 질병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은 철저하게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열거지를 원칙이니까 약관에 안 적혀 있으면 약관에서 보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적혀 있으면 보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보상에서 제외 항목이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외 항목이 안 적혀 있으면? 그럼 준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한다라는 의미에서 선천적 질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종수술 특약이라고 하죠. 생명보험에. 1호종 수술 특약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 질병을 보상에서 제외합니다라는 문장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번 특약에서는 선천적 질병은 보상에서 제외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수술은 지급, 선천적 질병 같은 경우도 수술은 지급한다, 입원은 지급하지 않는다. 자, 이런 정도 기준인 거고요. 거기에 비춰가지고 제가 과거에 만들었던 경험치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고객분이 어느 날 이렇게 수술을 했다라고 입원과 수술을 했다고 해서 진단서를 보내왔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해달라고 진단서를 지방분이니까 진단서를 보내왔는데 그 진단서를 봤더니 딱 열어봤더니 코드가 좀 의미심장하게 적혀 있습니다. 질병 코드가 있겠죠. 질병 코드가 그분이 어떤 수술을 했냐면은 콩팥입니다. 콩팥이 아니네요. 쓸개네요. 자,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사람은 쓸개가 없어도 산다. 그래서 쓸개 빠진 놈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고요. 쓸개가 없어도 삽니다. 쓸개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이에요? 소화효소를 만들어내는 곳인가요? 소화효소를 보관하는 곳인가요? 우리 쓸개즙이라는 거 있죠. 과거에 어린 시절에 배웠던 걸 생각해 보면은 쓸개 같은 경우는 쓸개즙이라는 12지장으로 보내는 소화효소가 특히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쓸개즙이라고 하는데요. 12지장으로 보내는 소화효소가 쓸개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쓸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좀 의학적 용어로 하면 쓸개를 다르게 표현하면 담낭이라고 표현하죠. 담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간에서 만듭니다. 만드는 건 간에서 만들어서 쓸개에서 잠깐 보관하고 난 다음에 12지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쓸개가 없어도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게 간에서 12지장으로 관 하나만 계속 만들어버리면은 그러면 됩니다. 그럼 굳이 쓸개가 없더라도 연결이 되니까 쓸개즙이 들어갈 테니까 문제가 안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객분이 과거에 뭐였냐면 본인이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본인의 쓸개가 기형인 걸 몰랐습니다.
저희가 겉으로 드러나는 선천적 질병 같은 경우는 기형이라는 거 본인이 인지를 하죠. 근데 장기가 기형이면 사람이 잘 몰라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특히 쓸개처럼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이런 장기 같은 경우는 본인이 평생 60평생을 모르고 살았던 거니까. 그러다 어느 날 검진하다가 쓸개가 기형입니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의사는 영업 들어왔습니다. 수술하시죠. 의사도 영업을 합니다. 수술을 해야지 돈이 되니까 그래서 제거하시죠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고객분은 평생 60평생 불편하게 살았으면서 어느 정도 약간은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고기를 먹으면 삼겹살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흡수가 덜 될 뿐인 거지 이렇게 응가로 나가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또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니 제거 수술을 받으셨던 거죠. 이번 27일 쓸개 담낭을 절제했습니다. 그리고 담도를 새로 연결하는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날라왔더니 질병 코드가 뭐라고 적혔을까요? 시작, 영문자가 중요합니다. 어떤 영문자로 시작했을까요? 자, 우리가 질병 코드에서 제가 다른 것 말고 딱 3가지만 기억하면은 나머지는 질병 코드가 이해하기 쉽다라고 했죠. 첫 번째 기억하실 거 Q입니다. Q는 뭐로 연결돼 있다고요? Q의 98%는 전부 다 선천적 질병입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의 진단서를 받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서류들을 병원의 의적 서류를 받게 되면은 질병 코드에 Q가 나오면 아 이건 선천적 기형, 선천적 질병, 선천적 질환과 관련되어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면은 그러면 생명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 아 수술 보험금은 지급하고 입원비는 지급 안 한다라는 걸 일단 알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그 고객분한테 해드렸던 얘기가 Q라는 게 적혀 있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뭐를 했다고요? 다음 주에 병원에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병원 가시면 의사분 저한테 병원에 가셔서 담당이 만나실 거잖아요. 저한테 전화 한번 넣어달라고 했다고 했죠. 전화 넣어서 뭐 하려고? Q라는 코드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입원비 안 나가고 못 나간다? 수술비 나간다. 자, 담낭 절제술 같은 경우는 수술비에서 3종에 들어갑니다. 생명보험에서. 3종이면 50만 원이죠. 50만 원일 거고 입원비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만 원인데 생명보험은 앞에 3일은 제외하니까 손해보험처럼 첫날부터가 아니니까 3일 제외가 되니까 3일 빼고 24일이죠. 120만 원입니다. 보험금이. 120만 원인데 120만 원이 중요해서 그 코드를 바꾸려고 전화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이 인공적으로 관을 넣었습니다. 쓸개를 제거했고요. 담낭을 제거했고 간에서부터 십이지장으로 담도를 연결할 때 새로운 담도를 그 관을 연결했을 테니까 인공적인 거잖아요. 인공적인 게 몸 안에 들어가면은 자연적인 거와 다르게 반드시 뭔가 이슈가 생겨납니다. 언제? 시간이 지나가면. 그죠? 그러면 그 고객분한테 제가 Q라는 코드를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보험금 청구했으면 50만 원은 나가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담도가 혹시나 또 인공적으로 넣어놨던 거에 문제가 와서 새로 교체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뭔가 좀 막혀가지고 다시 뚫어야 된다라든가 하는 일이 생기면 그때는 역시 수술비 나가지만 또 입원비는 안 나가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한 번 청구한 게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바꾸려고 의사를 바꿔달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당시 의사분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보험금을 더 주려고 자기한테 코드 바꿔달라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보험회사가 전화를 와서 보험금 더 주겠다고 코드 바꿔달라고 하니 뭐 그냥 흔쾌히 바꿔주는 거죠. 크게 자기한테 문제되는 영역이 아니니까. 보통은 안 주려고 많이 합니다. 안 주려고 코드 바꿔달라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일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천적 질병은 일단 기준 Q라는 코드로 시작한다. 두 번째, 수술비는 지급하고 입원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기준을 알면은 보험금 청구하실 때 뭔가를 바꿀 필요가 있으면 의사를 면담한다든가 아니면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면 고객한테 어디까지 지급합니다라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지 괜히 된다고 했다고 왜 이것밖에 안 나가지? 라고 해서 관계가 불편하게 되는 것보다는 그게 낫더라 인 거고요. 자, 성형 같은 경우는 치료 목적의 성형이면 당연히 지급합니다. 보통 가장 많이 들어드리는 예가 저희가 눈썹이죠. 눈썹이 눈을 찌르는 질병 뭔가요? 안고마수증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런 질병일 때 어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 쌍꺼풀 수술들을 할 때 이 눈썹이 눈을 찌르게 되면은 쌍꺼풀 수술을 해줍니다. 자, 이걸 성형외과에서 수술했다고 하더라도 이쁘게 하려고 성형외과에서 하더라도 안고마수증 같은 경우 근육을 건들게 되면 쌍꺼풀 수술을 할 때 어쨌든 눈썹이 눈을 찔렀으니까 근육을 건들게 되는 건 수술 보험금에 해당하는 사항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형외과에서 수술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그런 형태에서 성형 같은 경우도 무조건 안 된다. 성형외과에서라고 안 된다라는 기준에서
좀 그런 기준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수술이라는 건 근육을 건드려도 수술입니다. 근육이 건드려. 그래서 쌍꺼풀 수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모두 다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안검하 수증 같은 경우 90%는 근육을 건드는데 안검하 수증으로 이렇게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90%의 사람들은 근육을 건드는데 한 10% 정도는 근육을 안 건듭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찝어만 줍니다. 그냥 쌍꺼풀을 찝어만 주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급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기준만 잡아주다라는 거고요. 시력이 나쁜 건 장애입니다. 그죠? 그 장애 근거도 저희가 생명보험 약관에 보면은 장애율에 대해서 시력에 관계된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자, 부담보 같은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경우인데 부담보 경우는 모든 경우에서 보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죠. 자, 제가 가령 위에 부담보가 있습니다. 위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에 부담보가 있게 되면은 내가 위와 관련한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또는 위에 어떤 위 궤양이나 아니면 위에 문제가 있다고 해보죠. 위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위가 문제가 된 걸 통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병이 다른 부위에 병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나 입원을 하게 되는 등등등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되면 보험금이 나간다 안 나간다. 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부담보가 잡혔어요. 근데 위로 문제로 인해서 다른 곳이 문제가 왔습니다. 그럼 보험금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자, 이런 경우를 저희가 합병증이라고 표현하죠. 합병증인 경우에는 보험금이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입니다. 자, 위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들 아니면 다른 곳이 문제가 돼서 위로 올 수도 있습니다. 내 부담보가 잡힌 부위에 문제가 올 수도 있을 거고요. 똑같은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부담보 같은 경우는 모든 경우에 보상에서 제외가 아니라 합병증, 모든 종류의 합병증입니다. 합병증 같은 경우는 보상에서 보상의 대상이 된다. 인 거고요. 이게 두 가지면은 세 번째 뭐였어요? 생명보험 기준으로는 재해였습니다. 재해, 손해보험 기준으로는 상해입니다. 자, 재해나 상해 같은 경우에는 부담보 부여도 뭐 한다? 보상한다입니다. 어떻게? 왜? 약관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상해나 재해는 부담보의 정식 명칭이 이런 거였죠. 특정 신체 부위, 질병 보장, 제한부, 인수, 특약이 부담보와 관련한 약관입니다. 이름이 잘 보죠. 특정 신체 부위, 질병 보장, 제한입니다. 이 말은 즉슨 부담보 부위라도 질병이 아니면 보상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생명보험에 가끔 가다가 특히 신입분들이 약간씩 오해를 하는데요. 내가 어떤 부위에 부담보가 있는데 내가 그 부위에 암이 생겨가지고 사망을 해요. 암 진단비는 받아지나요? 안 받아지나요? 질병 보장은 제한한다고 했죠. 부담보 부위는. 암 진단비는 못 받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지급한다입니다. 내 부담보 부위에 이슈가 있더라도 질병과 관련한 치료비들이나 진단비들이 지급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부담보 부위는 무조건 제외한다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실효 얘기들까지 드리면서 초회 상담 때 필요한 얘기들 몇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20분 지나갔으니까 20분만 더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가죠. 자, 보장 개시일인데 손해보험과 다르게 생명보험의 보장 개시일은 언제부터다? 뭐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나 첫 줄은 똑같아요. 보장 개시일은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라고 하는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보장 개시일에 뒤에 적혀 있는 단서가 다르죠. 자, 생명보험에는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고 손해보험은 언제를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해요? 보험료가 들어온 순간이 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그래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청약세의 차이는 생명보험 청약세는 뭐가 있다? 시간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 청약세는 무조건 시간을 적도록 되어 있어요. 왜? 계좌번호 적는 칸이죠. 계좌번호 적는 칸에 보면은 신청 정보를 제공한 때도 정보를 즉 청약서에 사인하고 자동이체 정보를 적는 순간 계좌번호를 적는 순간부터 보장이 시작된다입니다. 다만 뒤에 얘기가 좀 더 있습니다. 단서가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무슨 얘기예요? 제가 프루덴셜 예를 들어드렸고 메트라이프의 예를 들었었는데 이런 경우 있었죠. 과거에 99년도였습니다. 99년도에 그 당시에 주계약 3억입니다. 속초에 있는 한 의사가 금요일 날 저녁에 주계약 3억의 계약을 프루덴셜 LP한테 계약을 했는데 그 LP는 서울에 있는 분입니다. 당연히 금요일 날 저녁에 계약했으면 보험료 출금 언제 해요? 월요일 날 와서 하시겠죠. 요즘처럼 전자청약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빼는 것도 아니니까 사무실에 올 텐데 설계사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의사가 토요일 날 사망했어요.
금요일 저녁에 계약하고 토요일 날 사망했습니다. 프루덴스 생명에서 그 3억을 지급했다 안 했다? 했다고요. 왜? 청약서에 사인했으니까. 그리고 뒤에 적힌 단서 때문이다.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매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그 1회 보험료에 해당하는 돈이 그 계좌 번호에 그 계좌 번호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한 겁니다. 고객은 낼 마음이 있었는데 다만 설계사의 물리적 한계인 거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메트라이프도 똑같습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사망하신 적 있어요. 13억입니다. 근데 그 초회 보험료가 들어있던 계좌 초회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계좌에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13억 지급했습니다. 왜? 모든 근거는 저 약관의 저 사항 때문인 거죠. 생명보험이 이런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고객분들에게 자 계좌번호를 적을 때 저희가 초회 보험료와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료의 계좌는 같아야 되나요? 달라도 되나요? 달라도 되죠.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항상 많이 겪는 거 보험료 출금, 초회 보험료를 출금하다 멘붕이 오는 순간들이 저희들이 한 번씩 있죠. 언제요? 자, 계좌번호를 적어줬는데 사무실에 들어와서 청약 완료 버튼 누르고 보험료 출금을 누르려고 하는데 팝업이 하나 뜹니다. 잔고 부조. 이게 상당히 불편한 일이잖아요. 자, 이 약관은 그걸 막기 위한 겁니다. 잔고 부족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고객분들한테 이 얘기 드리는 거죠. 자, 최보험료만큼은 뭐 어떤 통장? 계속보험료는 항상 쓰시는 통장을 쓰셔도 되지만 최보험료는 사실 보험이라는 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가입하는 건데 이런 예들도 있고 당연히 그런 일은 안 생겨날 겁니다. 안 생겨날 거지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니까 최보험료만큼은 반드시 돈이 들어있는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제가 출금은 내일 할 거지만 최보험료만큼은 들어있는 계좌번호를 알려주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이런 약관들의 내용을 사용하시면 멘붕이 한 99%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잔고 부족되고 나면 아시잖아요. 다시 전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시 전화할 때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거. 특히나 억지로 끌어당긴 계약들도 있습니다. 월 마감하려고 아니면 시책 달성하려고 끌어당긴 계약들 같은 경우 잔고 부족 때문에 더 불편하죠. 고객분 다음에 하려고 할 테니까. 자, 그런 의미인 거고요. 자, 대납 같은 경우 여러 가지의 대납의 경우 있습니다. 실제로 대납이 아니더라도 대납의 경우라는 게 있었죠. 저희가 가상계좌를 받을 때 있습니다. 가상계좌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가상계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에 근거해서는 가상계좌를 하게 되면은 생명보험도 보험료가 들어와야지만 보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1회 보험료를 받은 거예요. 그냥 일반 계좌, 고객의 계좌번호를 적어주면 계좌번호를 적는 순간이 거기에 돈만 들어있으면 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인데 가상계좌를 발급받게 되면 보험료가 손해보험하고 똑같아집니다. 보험료가 들어와야지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고객한테 현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설계사가 넣어드릴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대납이다 아니다? 대납이다 이것도. 난 분명히 고객한테 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대납으로 간주됩니다. 왜? 받았다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 문서가 없죠. 영수증을 끊어드렸나요? 옛날처럼 영수증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고객이 나중에 먼저 이제 제가 지금 현금이 없으니까 일단 사인하는데 나중에 월급날이 5일이니까 5일날 드릴게요. 월급날 드릴게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내가 고객의 통장으로 돈을 넣는 순간 그냥 끝난다. 대납으로 간주되어진다. 그래서 대납을 혹시나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은 요령껏 합시다라고 했죠. 요령껏 고객한테 그냥 현금을 주세요. 현금을 주는 거. 그리고 돈을 넣어 놓으시라고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그게 아니면은 1, 2, 3회차 보험료는 절대 내 통장에서 고객의 통장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1, 2, 3회는 보험회사가 설계사와 관련된 통장에서 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을 합니다. 왜? 대납 여부 확인하려고. 갈수록 보험회사가 힘들어지나 봐요. 예전에 그런 거 체크도 안 하더니 요즘에 다 체크합니다. 대한민국 IT 강국입니다. 클릭 한 번이면은 어디서 나왔는지 다 알아냅니다. 그죠? 1, 2, 3회까지는 확인하더라는 거고요. 자, 보장기실과 관련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암 같은 경우는 90일이란 면책기간 존재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또는 암 진단비나 여러 가지 고액의 진단비가 지급되는 경우는 삭감 규정도 있습니다. 삭감 규정이 뭐예요? 1년 이내 50%만 지급할게. 뭐 이런 얘기들이죠. 자,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암 진단비 등 이런 진단비들이 언제부터 시작된다?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 아이들 보험은 가입 즉시 시작된다. 똑같습니다.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됩니다. 어린이 보험은. 이유는 뭐라고? 이유는 뭐 때문이었나요?
면책 기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역선택 때문인 거죠. 사람들이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지 병원에서 진단만 안 떨어진 거죠. 진단만 안 떨어지고 보험 가입하고 바로 진단을 받을까봐 그래서 역선택 때문에 이런 면책기간이라는 걸 두는데 어린이 보험은 면책기간이 그런 역선택이 불가능하다라는 개념 때문에 가입 즉시 보장한다였습니다. 자, 어떤 부모가 우리 아이가 아픈데 잠깐 있어봐 보험부터 가입하고 그 다음에 병원 가자라고 할 부모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면책기간이 없다라는 거고요. 자, 면책기간과 관련해서 암은 모두 다 90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2대 진단비와 관련해서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입니다. 면책기간이 존재하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고 아니요. 회사가 아니라 상품별로 다릅니다. 같은 회사여도 면책기간이 있는 상품이 있고 면책기간이 없는 상품이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은 면책기간이 있는 걸 좋아하시나요? 없는 걸 좋아하시나요? 여기에는 가치 판단을 넣으시면 안 된다라고 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 자, 2대 진단비와 관련해서도 면책기간이 존재하는 거는 분명히 보험료가 그만큼 저렴해집니다. 면책기간이나 삭감 규정이 들어있는 게 나쁜 보험이 아닙니다. 보험이 그래서 뭐가 나쁘다 좋다라고 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걸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면책기간이 들어간 거는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보험료가 더 저렴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만큼 보장을 안 하는 기간이 존재하니까. 보험료의 위험률에서 그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없는 게 더 좋겠죠. 일반적으로 없는 게 더 좋겠지만 우리 고객분이 보장의 양에는 내가 고객하고의 상담하는데 보장량은 내가 포기는 못하겠다. 그런데 보험료를 이만큼 내기가 불편할 것 같은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왕이면 그래도 고객한테 얘기는 드리죠. 면책기간이 존재하는 형태의 상품들이 또는 삭감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게 조금이라도 보험료가 더 싸니까 그런 형태로 보험 가입을 안내 드리는 것도 그게 말 그대로 설계인 거잖아요. 그분의 상황에 맞춰준다 개념인 거고요. 중증 치매는 모든 회사가 2년입니다. 자, 일상생활 장애 상태 한번 짚고 가죠. 일상생활 장애 상태 어떤 상태? 이거는 장애율하고 상관없죠.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는 거는 생명보험의 장애 상태는 장애율하고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대전제가 뭐였어요? 일상생활 장애 상태의 대전제. 다른 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 거동 불편. 지팡이를 짚건 목발을 짚건 휠체어를 타시건 아예 누워 계시건 거동이 일단 불편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넷 중에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네 가지가 뭐였어요? 먹고, 입고, 씻고, 싸고. 사실 이게 사람이 다운 생활을 하는 거니까 먹고, 입고, 씻고, 싸고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상태. 이거를 우리가 일상생활 장애 상태로 간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뭐 지팡이 짚어도 괜찮습니다. 거동 불편한 상태에서 나머지 하나만 더 들어오면 된다. 그럼 내가 거동은 안 불편한데 먹는 것과 입는 게 좀 불편해. 상체 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거동은 괜찮은데 먹는 것과 입는 게 불편해. 이건 일상생활 장애 상태다 아니다. 그거는 장애 상태라고 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동 불편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자, 보험료 납입 독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실효된 계약은 보장이 되나요? 라는 의미였는데 실효 전에 일어났던 이벤트들은 실효가 나더라도 보험금 지급한다. 보험금을 안 주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근데 보험금을 주더라는 겁니다. 일단은 거절하죠. 그런데 이 약관을 근거해가지고 보험금 주세요라고 하면은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자, 보험 납입 최고와 관련해가지고 2회 보험료가 안 들어오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보험료 2번이 안 들어오면 실효라는 게 생기죠. 자, 그런데 실효가 되더라도 사실은 그 실효에 대해서 책임은 설계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실효에 대한 납입 최고와 관련해서는 보험회사가 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방법 중에 납입 최고, 즉 독촉을 이거 안 내면은 두 번째 거 안 내면은 이제 실효돼요라는 걸 고객한테 알려야 되는데 알려야 되는 방법이 열고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납입 최고와 관련해서 서면, 등기라고 했습니다. 서면 또는 전화, 전자문서입니다. 그래서 이메일 안 적어 드린다고 했었죠. 굳이 보험회사에 이메일 안 알려드린다고요. 왜 메일 보내버리고 끝내버리니까. 자, 메일을 모르면은 보통 전화나 아니면 등기를 보내게 되는데 전화가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사무실을 임대해야 되고 인건비가 나가게 해야 되니까 보험회사는 전화가 더 돈이 많이 들어서 등기를 보내고 맙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보험계약이 실효할 때 등기를 언제 받았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등기를 언제 받았다? 실효 나기 전에 원래는 등기를 보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실효가 나고 난 다음에 등기가 오더라는 거죠. 이유는 보험회사의 비용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비용 문제 때문에. 우리 고객도 보면은 10명 중에 1명 정도, 한 10% 정도 고객이 항상 연체 상태에 있습니다. 계약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체 상태가 돼서 실효로 가는 고객도 있지만 연체 상태에서 계속 쭉 지속되는 고객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있는데요. 보험회사 기준에서도 10%가 연체 상태입니다. 연체 상태인데, 자, 50만 건의 계약이 있는데, 50만 건의, 전체 500만 건 계약 중에, 연체 상태가 50만 건이라고 해봅시다. 50만 건 계약 중에 50만 건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저희가 등기를 보내야 되는데, 보험회사는 그 50만 건에 대한 등기를 보낸다라고 하면, 실효 나기 전에 보낸다라고 하면 등기 비용이 한 통에 얼마 정도 된다고요? 뭐 도서 지방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2,000원이라고 해봅시다. 50만 곱하기 2,000원 해보세요. 금액이 얼마인지. 10억입니다. 매트라이프가 한 달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약관대로 등기를 보낸다고 하면은 실효가 날지 안 날지 모를 고객 때문에 아니면 25일 날 자동이체로 빠져나갈 텐데도 그 고객들에게까지 모두 보내야 될 돈들이 그냥 10억을 그냥 써야 됩니다. 삼성생명은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실효 날지도 모르는 고객분들한테. 그러니까 그 돈을 세이브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보험회사가. 그래서 굴린 짱구가 실효가 나고 난 다음에 보낸 겁니다. 그리고 대신 실효 난 고객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차피 15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납입 최고 독촉을 하라고 했으니까 즉시 부활이란 제도를 만들어 준 겁니다. 실효가 난 달에는 뭐만 하면 돼요? 전화만 하면 부활시켜주죠. 원래는 부활도 뭐예요? 재계약이에요. 부활이라는 건 재계약이기 때문에 청약서와 알릴 의무가 들어가야지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실효 난 달에는 그냥 전화만 하더라도 부활시켜주죠. 고객의 편의성 때문에 아니에요. 면피하려고 하는 거죠. 보험회사가. 면피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혹시나 12월 1일 날 계약이 실효가 났는데 3일자에 뭔가 병원에 갔더니 진단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험금을 원래는 청구하면 안 준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근거하게 되면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더라. 다만 계약은 부활시켜서 보험금을 청구는 해야겠죠. 한 달치만 내면 됩니다. 15일 전에 부활시키면 한 달치만 내면 되니까. 자, 그런 내용인 거고요. 자, 아파트 경비원에게 내가 등기가 전달받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등기가 전달된 거다, 아니다? 자, 법정 문서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적 문서죠. 뭐 구청이나 아니면 세무서나 법원에서 주는 등기들 같은 경우 본인 당사자가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기업에서 보내는 등기 같은 경우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인편에 제공된 것, 아파트 경비원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내 가족들일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전달된 등기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요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등기를 이렇게 보험회사는 여러 가지 종류의 등기들을 많이 보냅니다. 등기들을 많이 보내요. 자, 그런데 반송이 2번 이상이 반송이 나게 되면은 즉 내가 우편함에서 안 꺼내 갔을 수도 있고요. 그럼 뭐야 이거 왜 등기가 왔어 하고 그냥 저희가 반송함에다 넣어버릴 수도 있을 거고요. 2번 이상 반송이 일어나게 되면 전산에서 뭐가 등재가 되냐면은 잘못된 주소입니다. 실제로 거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주소입니다라는 게 전산에 등재가 됩니다. 금융회사들 등기들 같은 경우 그래요. 자, 잘못된 주소입니다라고 등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등기를 안 보내더라도 보험회사는 면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약관들, 저희가 책자 약관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라고 했죠. 그 공부를 하는 약관들을 가지고 뭐 바뀌게 되면은 새로 바꾸지 마시고 포스트잇 붙이시라고요. 어쨌든 이 약관에는 내가 고객과 보험회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약속들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고객이 지켜줘야 될 약속이 딱 하나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주소 이전입니다. 손해보험 같으면 뭐까지 있어요? 직업고지까지. 알리로 계약 후 의무가 있으니까 직업고지까지. 이게 고객님들이 꼭 해주셔야 될 약속입니다. 이 얘기를 계약할 때 왜 드리느냐? 영업을 오래도록 그래도 끈질기게 고객하고 관계를 좋게 하면서 잘 하시는 분들은 나도 책임을 지지만 고객도 어느 정도 당신이 져야 될 책임이 뭐다라는 걸 명확하게 안내드리는 분들이 꽤 오래도록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전입신고하면서 체크 한 번만 하면 될 거를.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되죠, 요즘에. 체크 한 번만 하면 될 걸 그거 금융회사 알려주세요. 이거 안 해가지고 생기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특히 금융회사에서 오는 등기들 같으면 어떻게 하죠? 반송함에 내가 안 보더라도 반송함에는 넣지 말자. 반송함에 넣는 순간 잘못된 주소입니다. 살아도 잘못된 주소로 등재되고 상당히 불편한 일 생깁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본인 계약건도 그래서
저희가 전산에서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면은 주소가 맞는지 잘못된 주소입니다. 확인해 주세요라는 팝업이 뜰 때가 있습니다. 반송시킨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생기게 잘 챙겨주신다라고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보험금은 뭐 재해와 관련해서는 얘기를 잘 아실 테니까 자, 요 얘기는 넘어가고 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과 관련한 거 요 얘기 드리고 다음에 몇 가지 얘기 더 드리면 되겠네요. 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고 생명보험에는 알릴 후, 계약 후 의무는 없으니까 계약 전입니다. 자, 계약 전에 저희가 보통 약관을 많이 볼 때 고객이 어떤 고지를 하게 되었을 때 그 고지와 관련해서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 이걸 많이 보는데요. 첫 번째 기준, 어떤 고객이 A라는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을 숨기고 B, C, D 다른 질병입니다. B, C, D라는 다른 질병을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합니다. A를 그대로 고지하면 보험회사는 인수를 안 합니다. 인수하는 보험도 있습니다. 뭐 325 보험을 가입하면 되긴 합니다. 그런데 325 보험 보험료도 비싸고 보장도 작으니까 좀 불편하니까 325 말고 일반 보험은 가입하고 싶은데 A라는 질병을 그대로 고지하면 보험회사 인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 BCD를 보장받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보험금을 준다, 안 준다라는 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약관을 살펴볼 때 좀 오해를 하시는 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효과와 관련한 거는 보험금을 준다, 안 준다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고요. 뭘 결정하는 요소라고요? 위반했을 때 보험 계약을 해지하느냐, 마느냐. 보험회사가 해지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걸 결정하는 거지 보험금을 준다 안 준다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더라. 자, 그래서 진단계약금 같은 경우 1년 피 뽑은 거죠. 1년 지나면은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위반했다는 걸 알게 되면은 해지할 수 없다. 자, 보통 무진단 계약건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2년 지나고 알게 되면은 해지할 수 없다. 보험금 준다, 안 준다 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해지할 수 없다. 또는 무진단 계약건 중에 3년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 두 가지 얘기가 있죠. 2년과 3년의 차이는 뭐였다? 우리 다시 기억하자. 2년과 3년의 차이는 문장의 길이 차이다. 그죠? 문장의 길이 차이다. 2년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자, 이거를 보수적으로 봐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요? 안 된다고 하는데 주는 게 낫지, 된다고 준다고 했는데 안 나가면은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사람은.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그 보수적인 게 뭐예요? 보험금 지급 사유라는 거는 이게 보험금이 나갈 만한 금액, 뭐 자기 부담금을 넘어선다, 안 넘어선다 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자고요? 보험금 지급 사유는 병원에 갔다 안 갔다로 해석합시다. 건강보험도 보험입니다. 건강보험도 보험이에요.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가면 건강보험에서는 무조건 보험금이 우리한테 주는 건 아니지만 누구한테 줘요? 약국이나 병원에다가 보험금을 줬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숨겼지만 병원에 감기조차로도 병원에 한 번도 안 간 겁니다. 회사가 알게 되면은 이것들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또 병원에 안 간 경우에는 2년만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 3년은 내가 감기조차라도 병원에 가야 되겠어. 그런 경우에 병원 가야겠어? 그런 경우에 3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 이 개념인 거고요. 밑에 5년이 나옵니다. 5년이 무슨 뜻이에요?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바뀐다라고 했죠. 원래는 A를 숨기고 B, C, D를 보장받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숨겼던 A를 보험금 청구합니다. 이게 사기다. 왜? 숨기고 난 다음에 그걸 보험금 청구하니까. 이런 걸 사기라고 하는 거죠. 사기에 의한 계약도 뭐가 된다? 5년만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 이게 뭐랑 같이 또 연결돼요? 이 5년은 아까 얘기 드렸던 부담부하고 연결됩니다. 저희가 과거 질병에 대한 보장 제한이 있는데 과거 질병도 몇 년 지나면 보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추가 검사 및 치료죠. 추가 진단 및 치료 사실이 없음. 치료입니다. 추가 치료 사실이 없으면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에 의한 계약이건 사기에 의한 계약 고객이 고지를 안 한 것뿐인 거고요. 또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고지를 한 경우입니다. 고지를 해서 종신부담부가 잡혔다고 하더라도 추가 치료입니다. 추가 치료 진단이라는 게 뭐예요? 또는 치료 사실이라고 하는 건 추가 치료 사실이라는 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고혈압 약을 내가 받고 있는데 보통 2개씩 받아요. 고혈압 약을 2개씩 하루에 2개씩 먹으라고 줬어요. 근데 어느 날 병원을 갔더니 3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3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하루에 2번 먹으라고 했는데 이걸 하루에 이제 3번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좀 호전이 돼가지고 두 알 먹던 게 한 알만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게 추가입니다. 변화가 생기는 건 다 추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두 알씩 먹는 걸 계속해서 5년 동안 갑니다. 이건 추가 치료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 케이스들 전부 다 포함인 거고요. 어쨌든 이런 사실이 없으면 5년이 지나면 보장한다. 그래서 종신부담보가 잡혔다고 하더라도 이런 케이스에 추가 치료 및 추가 치료 사실이 없거나 추가 진단이 없으면 5년 지나면 뭐 해야 된다? 보장해야 된답니다. 종신부담보. 저희가 기간부담보도 있지만 전기간부담보도 있습니다. 전기간부담보가 5년이 넘는 부담보가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기간부담보에 5년 넘는 부담보가 없는 이유? 보장해야 돼서. 5년 지나면 보장하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7년짜리, 10년짜리 기간부담보를 안 만드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전기간부담보 잡으면 되고 5년 동안 아무 이슈가 없어? 그러면 그냥 보장하면 되니까, 보험회사는. 자, 그래서 5년이란 제한이 그렇게 걸리는 거다인 거고요. 자, 부담보와 관련한 약관의 명칭이 뭐라고 적혀 있다? 특정 신체 부위 질병보장 제한부 인수특약 약관인 거고요. 자, 보면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4가지입니다. 4가지가 뭐예요? 합병증. 합병증에 2가지 종류가 있었죠. 부담보 부위에서 시작된 문제 또는 부담보 부위로 오는 문제. 2가지 종류의 합병증이 있으니까 합병증 보장한다. 질병이더라도 합병증 보장한다. 생명보험은 재해를 보장한다. 손해보험은 상해를 보장한다. 이 뜻일 거고요. 또는 방금처럼 5년이 경과하면 보장한다. 사실 여기에 5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5번이 더 있는데 원래는 5번이 더 있는데 그거는 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에 적혀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안 적어놓은 거고, 사망보험금은 2년만 경과하면은 일반 사망 같은 경우 2년 경과하면 무조건 뭐 한다? 지급한다. 가끔 가다가 자살의 경우에 일반 사망도 지급을 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약관 열어보셔야 되겠죠. 보통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해가지고는 2년이 경과하면 스스로 자기를 손해시킨 경우죠. 자기가 자신을 이렇게 위해한 경우 같은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사망에도 그 항목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자살을 안 주겠다라는 건데, 그런데 다만 다음 경우에는 자살인 경우에도 자기를 이렇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보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할 때 2년이라는 경우가 있으면은 자살은 지급한다라는 거고요. 2년이라는 경우가 안 적혀 있으면 자살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을 열어보실 필요가 거기에 있는 거다인 거고요. 자, 간의 종신부담보가 잡힌 고객입니다. A형 간염 같은 경우 생명보험에서는 치료비가 지급된다 안 된다? A형 간염으로 인한 치료비 지급된다 안 된다? 지급된다. 질병이긴 합니다. 근데 A형 간염은 생명보험에서는 질병이기도 하면서 뭐이기도 하다? 재해이기도 하다. 이건 재해에 포함시켜놨으니까 질병 중에서 재해로 포함시켜놓은 게 여러 가지가 6가지 종류가 있죠. 뭐 장티푸스도 있고 파라티푸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A형 간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케이스가 A형 간염이다 보니까 재해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한다. 이런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신체 부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체 부위 중에 제가 일부러 이걸 쓴다고 했죠. 자, 우리 몸 중에 좌우가 각각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신체 부위 같은 경우는 각각 따로따로 신체 부위를 달리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팔, 다리, 눈, 귀 이거는 왼쪽과 오른쪽이 독립적으로 기능을 합니다. 하나가 없어도 다른 하나로 생활이 되는 거니까 독립적으로 기능할 때는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항상 확인을 한다고요. 부담보를 잡을 때도 확인할 때처럼 다른 부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2016년부터 2개가 더 들어왔죠. 회사마다 도입된 시기는 다릅니다. 약관에 들어간 시기는 다른데 매트라이프 기준으로는 2016년부터입니다. 다른 게 더 있어요. 2가지가 뭘까요? 요게 안 적혀 일부러 안 적은 걸 제가 꺼냈어요. 강의하려고. 손가락, 발가락. 2016년 전에 거는 손가락, 발가락을 각각 다른 부위로 봅니다라고 안 적혀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좌우가 따로 있는데 이게 2008년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됐는데 2008년 전에 보험 같은 경우는 눈, 귀, 팔, 다리가 좌우를 따로 봅니다라는 것도 안 적혀 있습니다. 2008년 전에 거. 혹시나 적혀 있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 보험들은 아예 좌우를 구분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고객분들이 좌우를 따로 구분한다라고 해서 구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도입 시기가 각각 다르니까 한번 약관을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보험금 청구할 때 각각 받아야 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손가락, 발가락도 들어가 있습니다. 무지외반증 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보면 되는 거고요. 수술 같은 경우는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부위에 여러 종류의 수술을 하면 뭐만 줘요? 가장 큰 거 하나 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 부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 귀 이런 눈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백내장 보죠. 백내장 수술 하루에 다 할 수도 있죠. 근데 앞이 안 보이니까 잘 안 하긴 하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다 해요. 하루에 다 하는데 왼쪽 눈과 오른쪽 눈 또는 60일 이내에 반복적으로 수술하면 한 번만 줍니다라는 규정도 있어요.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러면 왼쪽 눈 3월 1일, 왼쪽 눈을 3월 1일 날 하고 오른쪽 눈 4월 1일, 그다음 또 6월 1일, 7월 1일. 이러면은 30일마다 퐁당퐁당 이렇게 수술했다고 해봅시다. 백내장은 반복해서 수술 많이 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걸 보험금을 몇 번을 줘야 된다? 4번 주는 게 맞다고요.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왼쪽 눈 수술 3월 1일 날 하고 오른쪽 눈 4월 1일 하셨잖아요. 60일 안 돼서 수술했으니까. 그래서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뭐라고요? 눈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다른 부위니까 왼쪽 눈하고 다음 왼쪽 눈 할 때까지입니다. 보험회사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거기에 근거한 것들을 뭔가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무조건 안 준다가 아닙니다. 근거만 있으면 준비해 주면은 설계사가 그러면은 지급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회사에 뭐 규정상 못 드립니다. 규정상 못 드리는 게 어딨어요? 약관에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약관의 근거들을 찾아 드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 제가 Q라는 코드와 함께 기억해 줘야 될 저희가 코드가 뭐냐면은 S부터 Y입니다. 그래서 S하고 Y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Q, S, Y 저희가 기억해야 될 질병 코드고요. Q, S, Y면 S부터 Y는 뭘 나타내냐면 재해를 나타냅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를 나타내니까 그 재해에 해당하는 거고요. 나머지 코드는 전부 다 질병이더라 라고 이해하시면은 고객이 오는 코드들 가지고 이분들이 보험금을 어떤 것들을 정상적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그냥 단시간 안에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코드를 기억해 두시면 요긴 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딱 47분이네요. 아, 길게 갔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정리 드릴 거고요. 뒤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은 또 뭐 수술이나 입원, 생명보험 수술 입원이 가장 대표적이죠. 진단비들하고. 근데 손해보험식에 좀 비교를 한 내용들도 또 얘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같이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